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라임 행사 김만희입니다. 자, 여러분의 경찰 승진 행사학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치르신 2025년의 시험,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웠다부터 시작해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올해는 좀 유독 심하죠. 경과 과정에서 시험 진행에 대한 일정들도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많이 증가시켰고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험 자체도 굉장히 정말 할 말이 참 많은 시험입니다. 자, 어쨌건 시험이 끝났고 지금 이번 경정 시험에서 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시 또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25년도에 일어났던 이 시험들은 한번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마자 바로 즉석에서 그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올렸고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전체적인 평가들과 더불어서 문항별 어떤 특징들인지를 좀 검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첫째, 제일 궁금한 것이 이번 시험에 대한 이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시험에서 예상 범위를 많이 벗어나셨죠? 네, 참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또 시험 끝나고 저한테 뭐 저희 카페에서 뭐 울루라라든가 몇 분께서는 행작 때문에 합격했다라는 정말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셔서 아주 기쁘고 뭐 이 자리를 또 축하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시험 끝나고 상담 전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행작 때문에 합격하신 분들과 그래서 행작이 정말 너무나 도움이 됐다. 이렇게 아주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시는 뭐 인천부터 대전 지역에 있던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행작이 잘못 공부한 것 같다 자신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오늘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한꺼번에 한번 해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측하기에 이번 시험을 내셨던 분은 감히 예상을 해보면 아마 연령대가 한 50대 정도에 접근해 계실 거고 그리고 행작 자체를 수험적 각도와 더불어서 좀 조밀조밀하게 접근해 가시는 스타일을 갖고 계신 출제위원일 거고 또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제 책에 기본서에 있는 보조단 날개에 있는 것을 난이도 조절용 문제로 넣지 않았을까 저희 뇌피셜입니다만 이번 시험에 평가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5문제 제가 바로 직후에 36문제를 해서 35문제에다가 결국은 3 플러스 2 구조, 이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난이도가 제일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텐데 이 35문제는 이 문제는 충분히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5문제, 36문제가 또 제 책에서 기본서와 특히 기본서에서 거의 적중에 들어오고 있죠. 없는 걸 적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페이지 근거까지 제가 문항별로 첨부해서 자료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적중을 했고 그럼 이 세 문제는 뭐냐? 이 세 문제 같은 경우는 행사학적 추론을 토대로 해서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가능권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약간의 버퍼링 상태가 직면하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사실은 가능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제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서 출전이 난이도에 흔히 100점 방정 문제로 던져냈던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 뭐 휴리스틱에 대한 접근에 대한 직권 오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인데 그러나 이 두 문제를 제거하더라도 과연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까?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이 범위까지 즉 38문제까지 타겟을 잡아버린다면은 그렇죠. 정말 우리 합격하신 경정 승진하신 축하할 만한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과 더불어서 행정이라는 과목을 또 처음 접근하시면서 체계를 어떻게 하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OT 강의 올려뒀으니까 OT 강의와 커리큘럼에 대한 강의를 꼭꼭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경향과 스타일대로 문제들이 그대로 이 적중이라는 표현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 안에 들어와서 출제원이 제 교재 기본서와 또또북을 참고해서 들어갔구나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네. 이번 시험의 특징적 요소는 행작 전범위에 대해서 그냥
자주 나오니까 낸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낸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아예 각오하고 전범위를 골고루 구석구석을 찔러주셨어요. 그래서 출제원의 이 경향이 결국은 전공행작에 맞는 이 전공적 수준과 그리고 행작을 대충 공부해서 가자. 대충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같은 제 수업을 듣거나 혹은 제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이 이제 제 수업으로 전화하는 해오면서 상담하시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나 이때까지 행작을 헛발질한 것 같다. 잘못 공부한 것 같다. 왜? 이번 시험에서 느껴지는 거죠. 왜 공부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제가 행작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공 수준에서 이해도와 체계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도록 저 커리를 짜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기출 외우자. 기출에 대한 이 무한회독을 해가지고 기출 달달달 외워서 정말 한 분은 책을 가져오셨는데 책이 정말 손때가 묻어가지고 와, 근무하시면서 이 정도까지 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라고 제가 존경을 표시해 드렸는데 그 책 무용지물입니다. 기출의 이 범위를 이렇게 외워서 가는 것은 우리가 법과목이라든가 여러분이 잘 하시는 그런 계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행정학에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작은 제가 커리와 수업에서 안내하는 대로 기본 이론 체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잡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이 구체적 방법은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2026년을 위한 행작 접근법과 전략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가셔서 우리 경감님께서 부딪혔을 체감 난이도를 훨씬 더 높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도 만행작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체계적 접근을 했을 때 합격을 우월적으로 도달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행작은 제대로 된 접근법과 제대로 된 강의를 토대로 한 정확한 전공 행정에 맞는 그것도 경정 승진에 특화되어 있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그냥 공무원 9급, 7급에 있는 강의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보고 있다. 안 맞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내년을 위한 획기적 전환을 하시고 전국 유일하게 경정 승진에 특화된 오직 유일한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부터 행작이 과연 정말 어려웠느냐, 정말 난공불락이고 해결 못할 것이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첨부해드린 문제집을 갖고 계실 거고 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스피드하게 세부적인 것은 또 수업과 기출 문제에서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만 오늘은 시간에 대한 걸 좀 스피드하게 어떤 부분들이 왜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전체적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네이버 카페 만행자이라든가 승진스쿨, 다음 승진스쿨 같은 곳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인 온구이신의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정의론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제가 기본적인 문제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냥 기출에서 봤기 때문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행정학에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 요소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기출을 외우건 암기를 하건 뭐 무한회독을 하건 기본수를 여기에서는 다 해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35개를 딛고 바로 3개를 추론을 하고 이 영역 여기가 승부처인 거지. 여러분 경감에서 경정 승진하는 게 만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식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평범한 수업에서 평범한 강의에서 평범한 교재로 해서 올라가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전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 비판점까지 이렇게 내용적 정리만 해버리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자, 스피드하게 보시면은 이번에 원초적 상태에서 최소 극대화, 바로 맥시민 전략에 대한 이 최소 극대화에 대한 이런 말장난은 자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기출을 보든 뭐 모의고사를 보든 그냥 대충 문제를 외워서 하든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즉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경정 승진 행정에서는 당연히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네. 물론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처음 행정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걸 안 맞추면 어떡합니까? 난 바보인가요? 틀렸는데 그렇게 반대해서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제하고 우리는
이 경쟁에서 승진 합격하기 위해서 경정까지 올라가기 위한 이 레벨, 제가 드리는 이 레벨의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타겟으로 지금 설명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기본 이론과 정상적 기출 커리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절대적으로 평범하게 다 해결됩니다. 고민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 적중한 근거들은 페이지를 다 뒀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 책을 보면은 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원래 이 난이도에서 이 3개에서 2개 경로로 빠져있던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 지문상에서 뭐냐면 하그로브의 미싱 링크, 잃어버린 연결고리, 정책 집행에 대한 이 부분이라든가 순환 경로, 경리, 순환 보직 제도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제 책의 모형, 난해, 날개, 보조단에 이미 다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자체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맞추는 문제와 그리고 난이도용으로 들어오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이론 체계의 정확도와 학습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운빨은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행작이란 이 넓은 범위일 것 같지만 그걸 다듬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일과 학습 병행해서 학습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사의 당연한 의무죠. 그리고 당연히 책임도 져야죠. 그냥 다 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다 있어요. 방만한 그런 거 없습니다. 수업에서 제가 들어온다고 했고 딱 찍었고 모의고사에서 문제까지 냈었고 그래서 제가 제 모의고사 푸실 때 여러분한테 제 모의고사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아예 전제를 해드렸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도 합격했지 않습니까? 승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에 대한 이 현실에 합격과 불합격, 승진과 불승진이라는 이 두 가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곰곰이 우리가 좀 행자에서는 피드백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라는 차이점들을. 자, 두 번째. 합리성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합리성하면 사이몬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능력의 한계에 대한 제한된 합리성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고 이 디징이라는 부분들이 일반적 교재에서는 잘 못 보셨겠지만 만행작 기본서에서 디징의 합리성의 종류와 설명까지 표로 짱 정의를 해두고 있었죠. 그러나 모른다 하더라도 이 부분 이번 문제에서 지향했던 것은 바로 사이먼의 4번의 만족 모형에서 인간의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경제인 수업 때도 제가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이 의사결정론자인 허버트 사이먼이 했던 가정에서의 인간과는 뭐라고? 행정인. 행정인은 행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에 있는 인간을 가정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하고 모의고사도 냈었죠. 네, 요 교재, 제 교재 90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서 정답은 4번이고 3번에 신행자입니다. 신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파일 자료들은 다 첨부해 뒀으니까 한번 다운해서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제 적중한 교재 근거까지 올려뒀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서 1. 신행자의 이론적 토대는 신관리주의와 경제학에 있다. 있을 수 없죠. 이런 요소들은 또또북에도 정확한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신행정학이 전개되고 이 신행정학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앞에서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행태론의 관점에 대한 비판점에서 1960년대 미국 사회적 혼란기를 토대로 해서 들어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토대까지 해서 신관리주의, 이건 어디서 옵니까? 신행정학과는 아예 계열이 다른 신공공관리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음직한 들어봄직한 내용들을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살짝 공부해가지고 이 말 들어봤고 저 말 들어봤으니까 뭐 이 말이겠지 이런 접근은 행작이 아니에요. 그건 행작의 제가 상상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그냥 뇌피셜인 거죠. 그래서 논리적 체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면 이런 문제는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린의 아들과 이 커카트 특히 왈도 계열의 가치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들은 수업 시간에 매우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3번까지는 무난하고 자 4번에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상학이 바로 신행작의 내용적 컨텐츠를 이루고 있고 아주 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를 드렸는데 자 1번 사회현상을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주관적 경험 핵심은 바로 이 상호주관성에 있습니다. 상호주관성에 있는 이 자아들을 전부 다 사회적 자아라고 전제를 했었죠. 자, 이번에 그래서 외면적 행태, 특히 행태론이 갖고 있는 행태적 측면의 외면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내면적 가치의 세계를 접근해가는 여기에 현상학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 기출에 나와가지고 그냥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공통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에 자주 나왔을 뿐인 겁니다. 그럼 역으로 기출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냐? 그 논리가 아니에요. 공통적인 영역에 있는 행적의 기본을 보니까 이러한 기본 체계에 있는 가장 대표적 영역이 이게 기출에 자주 끌어들였을 뿐인 겁니다. 앞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수많은 이 기출을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의 정확한 이 부분을 학습을 하면은 다른 말로 모든 기출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출의 문제풀을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대략 한 7,800문제인데 7,800문제를 1년에 다 푸실까요? 푼다. 어떻게 소화하실 겁니까? 여러분 행작을 물론 다른 과목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서 승진 실무종합이라든가 승진 형소법, 형법 같은 계열에서 준비하셨던 과목들은 그런 접근을 하셔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행작만은 이걸 보셔야죠. 이게 바로 뭐냐? 기본 이론이라는 겁니다. 기본 이론.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바로 심화입니다. 심화와 기본을 달리 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이론 하나. 그래, 정렬적으로 한다면 이론 하나에 바로 그 다음에 들어올 것은 기출은 그냥 훈련이죠. 그래서 기출을 최소화시켜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또또북처럼 물론 개정판이 나올 겁니다. 이런 가벼운 교재로 딱 핵심 정리를 해버리면 끝납니다. 개정판 나옵니다. 개정판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행작의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이런 가지치기 이런 걸 잡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은 35개가 달성되고 여기에서 실력으로 이제 추론형을 문제를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 25년 시험에 조금 실망스러우셨던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그냥 대충 기출 풀어가지고 그냥 해다 외워가지고 그냥 암기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암기해 본들 무용지물인데 여러분 점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 경정행정의 고민인 거지. 암기를 못해서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글자를 못 읽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행정학이라는 이 과목의 이 베이스에 대한 이건 행작은 학문이다 보니까 어떤 강사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접근법과 강의력에 의해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 적중도 적중이지만 한 기본 이론 강의를 한 3강 정도만 딱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어떻게 들어가고 체계가 어떻게 잡히고 이게 강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점을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이 기출을 토대로 해서 해설 다 들어와 있고 학습하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핵심은 기본 이론 토대와 정리를 어떻게 정렬해 갈 것인가. 이게 바로 26년도를 위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지를 하게 될 겁니다. 전국에서 경정승진을 위한 행작의 유일무이한 강의란 점을 제가 확실히 강조드립니다. 네. 자, 다시 문제로 이어서 4번 문제. 그래서 4번에 4번. 요 3번 같은 현상학적 판단 중지를 통해 선입견에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판단 중지라는 개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공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판단 중지 개념을 토대로 해서 바로 직접적이지 않고 약간 유보적 자세에서 가는 것. 바로 가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표현들까지도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행작 기본서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OT 강의 반드시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4번에 객관화된 경험적 사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실증주의 입장. 지금 실증주의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하는데 뭘 옹호합니까? 이런 건 정말 너무나 단순하게 줬죠. 5번 가외성입니다. 가외성. 자,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가외성이 중요해서 냈냐 안 중요해서 냈냐가 아닙니다. 이 출제의 문제 배치의 영역을 뽑아낸 거 보면 중요도보다는 그냥 찌르는 거예요.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쿡쿡 여기 점검 저기 점검. 자, 그래서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의 강조된다. 신뢰성의 확보. 왜냐하면 안전장치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가외성의 예로 권력 분립 분화.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 NPM에서 중시되는 행정학 가치다. NPM 문제가 만행작 실정하면 효율, 능률의 논리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NPM의 가치를 지향하겠습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6번은 넛지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이론이지만 우리 교재는 이미 반영됐고 수업에서도 아주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요 또또북으로 강의하면서 요 넛지론 최신 이론으로서 이 이론이 들어오면 제가 뭐를 문제를 낸다고 수업을 했습니까? 아예 동강에 인강에 찍혀 있을 텐데, 넛지론은 정부의 부드러운 게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소프트한 부드러운 개입. 물론 대전제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선호를 건드려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1번에 행동적 시장 실패를 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개입을 급진적 점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지금 포인트가 점정주의가 아니고 급진적, 여기 있습니다. 급진적. 부드러운 개입. 알겠죠? 선택에 의한 유인구조. 그래서 이거 시험 냈을 때 급진으로 들어오거나 혁신 아니면 아주 강력한 개입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했죠. 제가 바라보고 설명해드리는 관점 그대로 출제원도 동일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공행작의 사실은 실력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용 있다 없다 바꾸고 기출 변형해서 있다 없다 바꾸고 한 개를 두 개로 바꾸고 이런 형태의 이런 것들은 정말 조작적인 어떻게 보면 조악한 장난이죠. 그런 형태로 하셔서는 경정 승진 행작에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수험에 맞게 보셔야죠. 맞게. 9급과 7급, 특히 9급에서 노량진 강의에서는 그렇게 해도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이 경정 승진은 다른 겁니다. 네, 시장이 다른 거죠. 구조도 다르고. 자, 2번, 3번, 바로 3번, 2번에 있는 이론적 토대로 두고 있고 인전의 완전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다. 자, 요 급진적 점정주의 관점에서 보려. 점정주의가 중요합니다. 1번에 급진만 붙으면 안 되고 점정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점정주의까지 들어야 되겠죠. 네. 여기 3번에 인간의 사고 체계 중에 시스템 2는 시스템 1과 달리 휴리스틱 의존하는 의사결정이고, 이 휴리스틱이 물론 10번 지문 휴리스틱 하면서 10번에서 사용하는 휴리스틱과 달리 이 휴리스틱이 3번에서 사용하는 휴리스틱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알고리즘 체계에 대한 논리적 체계에 대한 설명일 뿐인 겁니다. 우리 곧 보게 될 10번에서 휴리스틱은 여러분 하나의 문제 집안에 같이 들어있지만 거기는 바로 뭐다? 이거는 판단 오류에 대한 휴리스틱입니다. 네. 의미가 소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행작이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의미적 해석이 달라지는 영역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행작을 접근해 가실 때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도 강의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 설명 속에서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자, 7번에 오셔서 공공선택론적 방법에서 옳지 옳은 것을 모두 걸어내냈습니다. 공공선택론도 아직 유효한 이론이고 우리나라 교수들이 이 전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 두라라고 했었는데, 그게 오스트롬은 관료 행정과 대비되는 민족 행동 이론을 강조하고 관료에 부패할 수 있고 그래서 권한의 분권화, 네,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뮬러. 자, 뮬러는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 연구다. 이 2번 지문 같은 경우 뮬러 못 봤는데 어떡하죠?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자 중요 포인트는 우리가 행정에 따른 주요 학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페이크 지문입니다. 그래서 뮬러 패스하고 바로 정의 그대로죠.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다음,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국가 이론, 관료 행태 등에 적용했었다. 맞죠? 바로 기억, 니은, 디귿. 우리 기본서에, 만행작 기본서에서 접근해뒀던 내용이고, 리을에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극복반을 제시했고, 그 다음 이에 못지않게 시장 실패에 대한 주제도 심층적 탐구했다. 지금 오스트롬 등의 이들은 정부 실패 비효율을 시장적 원리로 해결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간 시장 실패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건 이건 공공선택론 학파 전체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8번에 정책 과정의 참여에 대한 설명. 이 문제도 우리 기본서에는 들어와 있었고, 자, 공식적 참여자 헌법과 법률에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이건 정의죠. 이번에 정당은 예산 심의를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 정당의 역할이 아니죠. 뭐다? 국회입니다. 그래서 정당과 국회는 다르다라고 아예 기본 강의 인강에서 딱 수업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구별하는 문제였을 뿐인 거죠. 3번, 4번. 자, 9번입니다. 정책 과정의 권력 모형에 대한 접근법. 자, 권력 모형. 밀즈는 지위 접근법, 헌터는 명성 접근법. 이건 뭐 만약에 기본서 땡큐 지문이죠. 그냥 그대로 줬죠. 그 다음, 달은 미국 UAVC를 통하여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죠.
다알이 주장했던 것은 이 다알은 뭐다? 다원론의 대가라고 했죠. 여기에서 엘리트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차 엘리트 중심적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진화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를 UAVC 연구로 나타내줬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뭐였습니까? 신엘리트로. 자, 그러니까 엘리트론이 있고 다원론이 있으면 이 전개 과정 속에서 이 다원론을 집대성한 게 로버트 다알이죠. 이 구조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다알의 논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게 이게 신엘리트론입니다. 그래서 무해사 결정론. 이 다알은 앞으로 엘리트적 결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지.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이 엘리트론 끝났다. 이 세대가 아닌 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수식어적 측면에서 굉장히 오버스럽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바라바라스의 무회사 결정 개념을 제시했었다. 네, 이유가 바로 2번에서 다를 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출제는 신엘리트론의 무회사 결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제원의 지문 배열을 보면 출제원이 어떤 사고의 논리를 갖고 어떻게 함정을 파고 있는지가 사실은 보입니다. 네. 자, 그럼 4번의 신다원주의는 왜 나타나냐? 자, 신다원주의는 바로 요 신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이 로버트 다알의 다원론을 이어받는 여기가 신다원론의 던리비 같은 사람들의 신다원론이 위치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지문이 1번은 그냥 주는 거고 2번, 3번, 4번 바로 이렇게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10번 휴리스틱이죠. 이 문제는 뭐 어떤 교재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한번 틀려보세요 냈고 그냥 이런 거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자, 이 휴리스틱과 판단 오류입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적 판단 오류란 건 어떤 거냐면 직관적 판단 오류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사후적으로 이런 것도 이렇다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체감으로 했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은 논외로 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당락의 영향을 안 줘요. 괜히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형성해 놓은 진짜 100점 방지용의 불이타적 개념이 있는 것 뿐인 거죠. 이 휴리스란 개념 자체는 의사결정 모형과 관련돼서 제 책 상권 259페이지에다가 거기다 날개 보조단에 넣어는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지금 건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표성 휴리스틱은 초기 값으로부터 추정을 시작하여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초기 값의 편의와 조정의 불충분성, 휴리스틱의 종류를 지금 이 지문에서 이 대표성 휴리스틱, 이용 가능 휴리스틱 이런 형태를 주고 있는데, 이건 사례, 즉 요 용어에 대한 개념이 뭐냐를 묻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제 행자에서 범위에서는 접근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만 이제 사후적 해설이니까 그냥 참고로 볼 뿐입니다. 이거 다시 나올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런 거 보세요. 휴리스틱 판단 오류에 대해서 기출됐으니까 그러면 휴리스틱에 대한 접근과 유형에 대한 것과 대응책을 다 알아야 됩니까? 26년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거야말로 오버죠. 기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행적 이론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1차적 학습의 대상은. 이런 걸 놓치고 이런 것만 잡아가서 그럼 휴리스틱의 변형 문제. 네, 출전의 의도와 완전 옆길에서 공부하시니까 헛수고라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타겟에 맞게 정확한 경정 승진에 맞는 학습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대표적 휴리스틱이 아니죠. 네. 실제 이 문제는 뭐 버려도 되는 문제라고 해두겠습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휴리스틱은 직관적 사고이죠. 딱 봤을 때 이럴 거다라는 착각 같은 현상. 이게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네. 자, 10번 문제는 패스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11번. 하지만 이런 문제, 11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춰주셔야죠. 접근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정 모형.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간 수정적 내용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진흙탕 헤쳐나가기. 이건 제교재 250페이지 그대로 넣어드렸던 표현이죠. 그대로 있는 걸 활용하고 있고, 린드블룸은 점정주의가 현실의 정책을 해서 설명하는 모형이지만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합리주의는 그냥 이상형이고 비교 기준일 뿐인 거고, 이 린드스트롬, 윌답스키 이런 사람들마다 점정주의가 현실적이다. 이 모형으로 가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주장의 각도를 틀리게 서술했습니다. 자, 12번에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과연 어려운 문제였을까라는 점도 한번 곰곰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위기 상황,
물론 정책 결정 모형에서 제 교재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 상황적 특징까지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 1번 위기 상황의 시간 압박 맞고 비공식, 그리고 2번 위기 상황 속에서 정책 긴장이 강해질 거고, 그리고 3번 위기 시에 합리적 분석 결정을 하지 못하고 병리적 비정상적 결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네, 됐고, 던이 처음 제시한 집단 사고는 위기 상황의 의사결정에 편향을 초래한다. 이 4번 지문은 정확하게 행작적 비지문이에요. 비지문,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출제원이 대충 단어, 그럴싸한 단어 끄집어 놓는 겁니다. 첫째, 집단사고라는 이 개념은 제니스가 제시한 건데 제 교재 마대행적 기본서에서 이 집단사고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이게 작년에 국가적 문제, 공무원 문제 적중에서 집단사고, 그때 제가 특강에서 강조했던 모형들 중에 바로 이게 딱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집단사고 제니스가 정한 거고, 학자가 던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가 좀 장난쳤죠. 제니스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제니스는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행작적으로.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뭐냐? 집단사고라는 개념을 안다면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편향을 초래한다. 아니요. 집단적 위기 상황에서 집단사고적 배열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학자도 틀렸고. 더는 의사, 즉 정책 결정 모형 평가에서 바로 이 사이비 평가 같은 것들을 위해서 평가성 사정 단계를 주장했던 대표적 학자이고, 이 던의 분류 체계가 우리나라 행작 정책 분류 체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학자입니다라고 인강에서 제가 딱 소개해드리고 있었죠. 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약간 치사하게 학자 배열을 살짝 비틀면서 개념까지 흐트리는 지문을 던져놨습니다. 13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12문제까지 봤는데 12문제까지 보시면은 지문들이 여러분이 그냥 외워서 간다, 이 형태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경정승지 때는 더욱더 행정학이 암기체제에서 암기해서 숫자 외우고 학자 외우고 하는 시대는 옛날 이야기고 이미 그 경향을 벗어났다고 누차 강조했죠. 26년엔 더 심해질 겁니다. 공부 방법을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를 토대로 해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네. 자, 집행에 대해서. 자, 1. 고전적 정책 집행과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고, 그렇죠. 바로 정책 결정 만능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고, 2번. 현대적 집행과는 자, 집행의 정책 순환성을 강조하고 과거의 위기의 단방향 정책 집행관을 탈피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출제는 1번, 2번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냈고, 3번에 프레스만 룰랍스키는 오클랜드 사업의 구제에 대한 실패 원인으로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장기간 근무 집행 동기가 상실되었다. 두 가지가 틀렸어요. 두 가지가. 자, 이 오클랜드 사업 실패,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는 그레이트 소사이트, 위대한 미국 사회 건설 프로젝트에 의한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오클랜드를 찍어서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빈민구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했죠. 이거 수업 때도 아주 사례까지 설명하면서 이거 대박 실패해가지고 미국이 충격받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실패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너무 많은 참여자가 들어왔고, 둘째, 리더의 잦은 교체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장기간 근무한다? 아니에요. 순환으로 돌려주고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틀린 거고, 두 번째, 동기가 상실되었다. 동기 상선은 직접 관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두 개가 틀린 겁니다. 이런 걸 외워서 푸십니까? 행정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제발 9급이라든가 일반 공무원에서 있는 암기 과목화해도 대충 굴러가는 그런 시대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정말 1년 안에 경정승진에 도달 합격하시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확한 이해체계의 강의를 토대로 해서 행정학을 잡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연습, 훈련하는 거예요. 기출은 훈련하는 겁니다. 알겠죠? 연습하는 거예요. 기출에서 내용을 정렬해서 확장하겠다? 양에서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하고 나서는 그보다 이런 정확한 핵심화된 것으로 정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다듬어서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험장 가면 이런 원래처럼 난이도 있는 시험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네. 자, 4번 보십시오. 하그로브의 집행력을 이겨버린 연계고리. 저는 이 표현, 이 집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이거 제 기고서 266페이지 날개 보존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건 미싱 링크, 진짜 집행을 놓쳤다가 이제야 집행이 발견되는 거야, 그 의미에서 쓰는 문장이라고 했죠.
너무나 반가운 문장입니다. 네. 자, 14번에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이 모형 꼭꼭 강조해 줬죠. 또 나왔습니다. 좋죠. 네. 나왔지만 기출 지문 그대로 썼나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형에 대한 특징에 대한 내용을 넣고 있을 뿐인 거지 기출이었기 때문에 기출했다. 여러분, 출제원이 절대 기출 문제 참고해서 내지 않습니다. 행작은 경찰 현직이 들어가서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직 교수들이 들어가서 부교수급의 교수들이 들어가서 내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행사학회 활동하면서 그런 분들과 뭐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해보면은 내용 하나씩 똑같아요. 뭐다? 제발 행작을 앵무새처럼 숫자 외우고 외워가지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진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렇다면 무제한의 이론을 하라. 아닙니다. 수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작의 범위와 이해 체계를 제가 확실히 잡아드리고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고 더 효율적인 길인데 왜 계속 먼 길을 멀리 돌아가서 당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왜 멀리 돌아가셔서 쓰리 쿠션에 돌지 마시고 정확하게 오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네. 자, 그래서 기억에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5년 정도의 중기 기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가 왜 이 중기 기간을 이 출제는 나름 속임수 5년이라고 해서 페이크로 살짝 돌려놨죠. 이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은 기본적인 것은 상향 그리고 하향이 결합되어 있는 피드백에 사실은 본질이 뭐다? 정치적인 타협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책 타협 모형은 어떠하다? 장기로 계속적 매번 게임의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장기다. 장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냐 5년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 모형 자체 본질이 장기적 접근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중기가 왜 태어났냐? 출제원이 장난친 겁니다. 네. 자, 됐고 니은의 정책 과정의 변화를 이야기한 기본적 분석단의 하위 체계. 그렇죠. 이 하위 체계 결합이 결국 정치 모형이 됩니다. 정치 모형. 그리고 이것의 정치 하위 체제 내에서는 신념 체계. 이 신념 체계라는 표현도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이해관계에 대한 belief system. 이런 표현까지 그대로 적중했던 표현들인데 우리 기본서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넣어놨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모형들은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구조화시켜주기 때문에 이건 그 표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행작 기본서 학습을 하실 때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리딩 복습을 하라고 리딩 복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리딩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지금 기본 강의 지금 업데이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 강의 기본 강의 때 리딩 복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제시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행사 공부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리얼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모두 고르니까 니은디가 네. 자, 됐습니다. 자, 밑에 오셔서 리얼 같은 경우도 타협과 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책 연합의 정책 핵심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타협과 협상에서 변동이라는 겁니다. 변동. 그래서 이 정책 지지 옹호 연합 혹은 이 사바티아 모형으로 대표되는 이런 모형들은 전부 정책 학습 모형으로 연동돼 갈 거다라고 예상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15번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반가운 문제죠. 제가 수업 때 이 옛날 환경에 대한 뭐 폐쇄 개방 이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임의 체제와 환경 결정론 체제 이 두 체제에 대한 구별해야 되는 개념으로서 바로 환경을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환경 결정론의 계열과 임의론의 계열을 딱 구별하는 방법은 이 결정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한 바로 수동적 상태에 있는 조직을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동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역할이 필요가 없는 이런 형태가 바로 결정론에 나타나고 임의론에서는 바로 뭐다? 전략적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처럼 관리자의 희소한 자원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면서 확보하기 위한 능동적 자세들 여기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더 진화되면 개별 수준입니까? 그룹 수준, 조직 군 수준입니까? 이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고 했죠.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 600제제 직접 제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다 만들었는데 기출 변형 그 따위 없습니다. 여기에서 활용했던 구조를 그대로 지금 시험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출제는 제 모의고사 뺏겼다 이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뺏길 수는 없겠지만은
출제위원이 보고자 하는 이 환경과 조직의 현대적 관점과 제가 물어주고자 했던 관점의 포인트가 일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강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공 실력으로서 행자하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냥 나열해 두고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자를 지금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에 가서 실전에서 적용하고 해결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그건 강사의 몫입니다. 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사회 생태학에 근거하여 조직을 환경에 수동적으로 이 공동체 생태학은 바로 여기 임의론 결이기 때문에 이미 수동일 수가 없죠. 네. 자, 2번, 3번 같은 경우에 조직권 생태학 이론은 조직을 환경에 선택해서 결정된 수동적 전체를 보고 있다. 이거는 우리 기본서 문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들 보시면은 제 기본서에서 딱 다듬어 두고 논문에서 반영해서 참고해서 정렬해도 이 문장들이 일치도가 기본서 문장 일치도가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앞으로 행정방에서 너무나 바람직하고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냥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낮게 곡식 주러 다니는 그런 학습을 하시면 그거야말로 비효율적이죠. 네. 자, 16번 청직이론. 이건 뭐 부가적으로 보는 이론인데 리더십에서 청직이론은 한때는 좀 나타나다가 요즘은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청직이론을 썼다는 건 출제원의 이제 연령대를 좀 감안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1. 청직이론은 사회심리학적으로 바탕으로 스스로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청직 이상 청직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말 그대로 배신하지 않고 주인 되지 않고 충실히 따르는 신복적 같은 관계 청직이. 인간 모형으로서 경제인이 아닌 자아실현. 그렇죠. 자아실현에는 이타적 인간까지 전제해 주는 겁니다. 파인의 주장같이 객관적인 책임과 외부 통제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런 배신하지 않아요. 청지기는 충실한데 뭘 객관적 통제와 외부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는 뭐다? 처벌하겠다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4번도 같은 맥락에서 이타적 가치. 자, 17번 탈관료제 조직 모형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제 기호서 373페이지에 근거들 다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네, 적중 근거들 만들어 놨습니다. 373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 탈관료제 모형 낼 때 어떻게 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출제는 건들게 되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바로 맥커디의 탈관료제 모형의 주장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는 학자별로 간다. 바로 딱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방만하게 있는 것은 행자학이 갖고 있는 좀 특징적인 요소입니다만 그 방만하게 펼쳐진 걸 어떻게 정렬해서 수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게 우리의 공부의 방법이고 학습인 거예요. 알겠죠? 차라리 방만하게 펼쳐놓을 것 같으면 요즘 같은 시대 AI 시대 챗GPT라든가 뭐 구글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문제와 행작의 점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잡다하게 쫙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이 내용이 이 문제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이 행작 공부에서 수험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아셨죠? 네. 자, 1번 골렘비스키는 조직 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압력 이론, 압력 푸시가 아니라 풀, 그렇죠? 견인이라고 하는 견인 이론 틀렸고, 베니스 문제중심 구조, 잠정성, 유연성, 구조 설계를 처방, 이건 우리 기본서 문장 그대로죠. 세 번째 커크라트 인간 간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통한 상황 적응, 커크라트의 상황 적응, 이것도 기본서 문장이고, 세이어의 지배복종 체제 개서제 타파, 개서 타파, 완전 기본서, 제 기본서 문장 그대로 적중되어 있습니다. 18번이 강화이론입니다. 자, 강화이론에 대해서 오는 것 했는데, 기존의 동기부여 이론, 학습 이론에서 강화이론들은 뻔한 모의고사라든가 뻔한 기출에서는 그냥 간격과 유형에 대한 것만 나왔었지만, 제가 이 부분은 강화 이론은 심리학 이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유형의 간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화가 갖고 있는 심리학적 용어의 의미의 유형을 받으라고 하고, 제가 아예 기본서에다가 사례까지도 많이 DB에서 넣어놨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 영역을 가지고 문제로 건든 겁니다. 제 행정기본서 341페이지 근거로 한다면, 스키너 외부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능동적 반응을 통하여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 초기 이론가로서 됐고, 자, 니은에 인간의 행동이 미래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강화된다.
지금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뭐 예측하는 개념이 아니라 강화 이론의 기본 전제는 뭐였습니까? 자극과 반응, 자극 강화와 피드백에 의한 목표에 이끌어가는 논리를 쓴다고 했었죠. 지금 미래 예측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과를 뭘 예측해? 틀렸습니다. 자,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용어 정의가 바로 이 문제에서 핵심이었죠. 네, 처벌입니다. 그래서 강화와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이런 형태, 그리고 바로 제거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례의 케이스로 들었죠. 회피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거는 뭐 회피라고 해도 되고 소극적 강화라고 해도 되고. 19번 켈리의 팔로우십. 물론 켈리 팔로우십은 우리 교재는 없었습니다만, 자, 팔로우십에 대한 요 문제는 사실은 좀 찬찬히 접근해서 이 문제는 해결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그냥 낯설고 안 봤던 문제라도 당황했었다면 좀 난이도가 높게 높여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지금 리더십의 또 한 축의 반대인 팔로우십 추종자의 이론들도 많이들 정렬되고 있고, 이건 정통 행작이 아니라 조직 경제 혹은 조직 경영학 관점에서 조직 구조학에서 들어오는 이론들이죠. 그만큼 행작의 전공적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출제는 의도적으로 냈지만은, 자, 켈리, 자, 독립적 비판적인 의존적 무비판적인지와 수동적인지 적극적인 기준으로 추종자 유형을 구별했다. 1번 지문은 그냥 줬죠. 주는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은 의심할 필요 없고, 소외적 추종자는 독립적 비판적이고 조직의 문제 해결에 수동적이다. 자, 두 번째, 수동적 추종자는 의존적이고 무비판적, 조직의 문제 해결에 수동적이다. 의존적, 무비판적. 자, 위치를 잡았고, 효과적 추종자는 의존적, 무비판적. 자, 보십시오. 지문에서 출제도 이 켈리의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들이 수험생이 낯설 거라는 걸 좀 감안하기 때문에 힌트를 던져주고 있어요. 지금 의존적, 비판적, 독립적, 비판적. 지금 효과적 추종자가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이고, 근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문장이 안 맞습니다. 지금 행작적 논리가 안 맞아요. 네, 효과적 추종자일 경우에는 의존적이고 독립적이며 자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해석적으로 접근해서 맞춰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 정도 감안을 하시고, 20번은 협상 전략입니다. 자, 협상 전략도 행작의 주제로서 사실은 갈등 관리와 조직 관리의 한 모형적 개념에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는 이걸 반영한 것 같은데, 크게 본다면 협상 전략에서 뭐 인사 노무 관리에서도 많이들 사용하는데,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이 두 가지 개념이죠. 배분적 협상은 나의 이익은 너의 손해, 너의 이익은 나의 손해,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맞닿아서 부딪히는, 쉽게 말해서 제로섬화되는 경계에 있는 거고, 통합적 개념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은 함께 갈 수 있다. 윈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을 통합적 협상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 개념 하에서 접근해 간다면, 1번 배분적 협상은 파일을 나누는 제로섬이다. 땡큐. 통합적 협상은 서로의 이익이 되는 해결책에 대한 목표, 협력을 한다. 세 번째, 배분적 협상의 예로서 판매자의 실적 달성에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판매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틀렸죠? 인센티브라는 부분. 배분적 협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죠. 판매자도 증가되고 사업주인 나도 증가되고. 네. 4번 됐습니다. 요 20번 문제도 협상이란 용어와 더불어서 두 가지 모형에 대한 비교 관점만 갖고 계시면 될 수 있는 문제죠. 자, 21번. 공공봉사 동기론. 이 이론도 최근 들어서 아주 강화되고 있는 이론이고, 우리 교재는 반영을 해뒀었고, 수업 때도 이 공공봉사 동기론 하라고 했었고, 마지막 제가 또 특강할 때도 이 공공봉사 동기론 보세요 했는데 들어왔죠. 그래서 행작 전공에서 낼 수 있고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 것들은 나온다고 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준비하고 맞춰줘야 될 문제였겠죠. 자, 1. 공공봉사의 구성 개념은 합리, 규범, 감성적 차원. 우리 기본서 문장과 일치있고, 두 번째, 합리적 차원은 공공정책에 대한 매력으로서 공공정책의 전반적 과정과 공직자들의 적극 참여하는 것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행위. 규범적 차원은 공익에 대한 기여, 이 규범이죠. 4번에 공사 부분 종사자들이 동일한 가치 욕구체를 갖고 있다. 지금 이 공공봉사, 와이즈라던 공공봉사 동기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사기업의 이익 추구랑 다르다. 이타적인 인간에 대한 공익적 가치. 이게 바로 공공봉사 동기론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전제 자체가 틀렸죠.
자, 22번에 역관주입니다. 역관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관주의 전개 모형으로서 자, 1. 역관주는 인사제도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민주화. 왜? 참여 때문에 민주화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집권 정치들의 공무원에 높은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왜? 대량 경질로 선거에 기한 사람만 공직 채용을 해주기 때문이고, 정권 교체에 따른 공무원의 대량 교체를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1, 2번에 대량 교체를 토대로 해서 민주화 그리고 정권에 대한 충성성 강화 이러고 있는데 무슨 대량 교체를 막아줍니까? 완전히 지문이 반대로 가버렸죠. 이런 건 암기가 아니에요. 지금 암기 없이 체계적 이해와 복습만 잘 돼 있고 기본사 학습만 돼 있어도 이런 거 툭툭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외우고 분석합니까? 아니에요. 자, 다양성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다양성 관리라는 용어도 최근 들어서 경영 관리론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것들이 이제 행정의 확장성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강의에서 행작 전공가에서 이 영역까지 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의와 제대로 된 올바른 기본서로 학습을 해서 행작의 넓은 범위를 줄여서 학습하는 것이 제1원칙이에요. 자, 다양성 관리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다인종화된 국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각각의 특성에 있는 하나의 획일화된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 전부 다 다양성이라는 요소고, 거기는 당연히 하나의 조화가 이루기에 힘들겠죠. 그래, 다양성 속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조화의 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양성 관리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자, 다양성 관리에서 설사 그 개념까지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건 행작 접근해서 해보면 됩니다. 다양성 관리란 내적 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노동력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인적 자원 관리의 하나다.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적극적 인사행정의 일환인 거예요. 두 번째,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사고의 차이 등이 극복되기 쉽나요? 이건 뭐 행작이 아니라 사실 그냥 기본적 전제로만 보더라도 될 수가 없죠. 아니, 여러분, 우리 경감 여러분께서 조직에서 이런 부하 구성이 다양하면 갈등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시니까.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문 자체가 아예 행작적 비지문입니다. 자, 3, 4번 됐고, 나중에 이렇게 패스하는 것들은 나중에 해설 첨부해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린 지금 스피드에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고 있는 겁니다. 24번에 경력 채용입니다. 경력 경쟁 채용.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충원이 곤란한 분야. 그렇죠. 그래서 공개 경쟁이 아닌 경력 경쟁 채용. 채용은 두 가지 구조로 가져가고 있고, 기본사 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72페이지 정도에서 설명 부분과 본문 내용에 추가시켜서 넣어드린 부분들인데, 전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공개경력 채용 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1, 2번은 그냥 경력 경쟁 제도에 대한 그냥 의 차원에서 묻고 있는 거고, 3번에 공직 임용 기획연 등 및 능력 중심의 실적제 원칙을 저해할 우려도 있지만, 4번 지문은 좀 생뚱맞지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거쳐야 된다. 자, 제주도가 2006년에 자치경찰 제도를 선도사업,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죠. 그리고 경찰, 원래 국가경찰체제에 있었는데 그들의 신분을 자치경찰제 신분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 여러분, 경찰학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조합에서 충분히 학습하고 있는 분야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전환시켜 줄 때 그들을 반드시 시험 친다고?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시험 쳐서 그러면 다 시험 여러 번 시험 쳐가지고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간다고 하면 시험 치겠습니까? 시험이. 네, 이건 그냥 전혀 현실감 없이 그냥 비틀기한 지문을 만들어왔죠. 이런 지문은 못 봤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닙니다. 못 봤기 때문에 못 맞춘다가 아니라 현재 계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지문은 반가운 거예요, 차라리. 네. 뭐 경찰공무법이라든가 혹은 실무조감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시험을 안 거쳐도 되죠. 자, 25번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내용도 뭐 기본서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인데, 교육훈련 방식, 직장훈련이냐, 직장 외 훈련이냐, 온JT, 오프JT 되고, 온JT 경우에 교육훈련이 실질적이고 교육훈련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시험관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하려면 이런 강의 형태. 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 문장들이죠. 기본적 지문들입니다. 네, 큰 고민 없고.
26번 순환보직입니다. 순환보직에 대해서 설명. 이 문제가 이제 난이도를 높이면서 또 한번 살짝 장난을 쳤는데, 예, 제 기본서 학원 101페이지에 보조단에 요 경력 순환 경력 개발 제도 일환으로 순환보직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의 유형에 대한 것을 쭉, 이건 좀 옛날 오래된 이론입니다만 그 보조로 한번 보세요라고 넣어놨는데 그걸 지금 지문으로 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I형의 보직형 순환보직에 대해서 I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상급 하급 여기에 상하에서만 순환보직이라고 중간은 순환보직을 시키지 않겠다. 왜? 여기를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상위치에서 순환보직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이런 구조예요. 밑에서는 여러분 순경 근무하실 때 어떻습니까? 순환보직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없어지죠. 네,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 가지고 낯설고 처음 봤다. 네, 낯설고 처음 봤다면 뭐 접근이 좀 어렵겠지만은, 자, 우리가 요 기본서에서 학습할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셔가지고 이번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 행정과 양성의 긍정. 그렇죠. 이건 순환보직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서 가능하고, 자전순환보직은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공무원의 통합적 시각을 증진시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장점인 거죠. 네, 그래서 2, 3, 4는 순환보직 그냥 개념 자체에서 풀 수 있는 문제지 꼭 외워야 된다, 뭘 확인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1번 문제의 이 모형의 유형이 I형이냐 O형이냐 말 그대로 U형이냐 이런 형태에 따라서 분류 체계를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순환보직 개념에서 접근해 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나 이 모형까지 우리 기본서에는 넣어뒀다는 점 이미 반영해 있었습니다. 자, 27번에 주식백지 신탁제도입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건 법조항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출제는 참 편하게 문제를 냈죠. 자, 그래서 1, 2, 3번. 자, 4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서, 이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주식백지 신탁은 어디죠? 네. 바로 기본적으로 법 체계가 바로 주식백지 신탁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 거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닙니다. 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바꿔버렸죠, 지금. 28번,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업 때 프로그램 예산제도 문제 낸다면 프로그램 예산제도 제일 중요합니다고 제가 원픽으로 딱 찍어놨던 내용입니다. 반가울 수밖에 없죠.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 목표 하에서 추진되는 여러 개의 단위 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사업적 개념에서 이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쓰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성과랑 연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성과가 중앙과 지방을 연동해서 하나의 사업 단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 항 단위에서 세목 구분해서 항 단위에서 일을, 이게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죠. 자, 여기 2번에 보면 제도 도입 후에 종전의 세상과목 체계를 장관항이 기능별 분류로 세항 세세 목이 사업별로, 사업적 단위가 큰 거예요. 바뀌었죠. 지금 순서별이 바뀌었고 사업 단위에서 가는 겁니다. 사업 투입 관리와 통제 중심의 관리가 아니고 산출 요 성과 중심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제 중심으로 가고 투입 중심으로 가면 뭘 가야 된다? 기존의 LIBS 체제, 품목별 예산 체제가 되는 거죠. 4번에 지방정부에서 시범적 도입된 후에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어디? 중앙에서 도입돼서 지방으로 이미 도입돼 있죠. 바로 그 과정 가지고 장난을 쳤죠. 2007년도. 자, 29번에 자, 분산 조달. 조달까지. 제 기본서를 학습하고 저 학습하셨던 분들이야 나올 거 쉬운 문제 나왔네라고 했지만, 물론 보세요. 이 그런 분산 조달과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도 기존의 기출은 거의 안 다뤘었습니다. 그럼 그 기출에 바다에 들어가서 뭘 건져서 어떻게 내 걸로 만들려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건 조달은 우리가 재정 관리 파트에서, 예산 파트에서 함께 보는 하나의 관리의 일환으로서 품목 관리와 더불어서 함께 보면 간단히 장단점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가 크게 벗어나지도 않아요. 바로 장단점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재는 271페이지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고 들어와 있었고 자 분산 조달에 대비되는 집중 조달에 대한 장점으로서 업무가 전문화된다. 부패나 부당거래 통제가 용이하다. 대량 공급이 가능한 공업자에 유리하다. 이게 바로 대기업 중심점이다라고 우리 기본서에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적시성 있는 구매가 가능하여 각 소유에는 부응한다. 대량 구매는 집중 구매는 적시성이 떨어지죠. 이건 오히려 분산 구매가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고 30번 중앙정부의 결산입니다. 결산 예산만 보지 말고 결산 보라고 제가 파이널 특강 때 엄청 강조했었는데 네. 수입에서 추정액과 실제 징수액이 다를 수 있지만 지출액에서는 예상과 일치한다. 이러면 재정 평가가 왜 납니까? 너무나 좋죠. 전 세계에 이게 일치하는 나라가 있을까? 없다고 했죠. 이상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국회 의결 후에 승인을 얻어 종료한다. 국회 의결 후에 대통령 승인이 왜 들어옵니까? 국회에서 결산 끝나는 거죠. 결산 심사 과정에 위법 부당한 지출이 지출되면 그 지출이 집행 무효 취소 아니죠. 위법하면 뭐 고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 취소까지 가지 않습니다. 권한이 잘못되어 있고 세계잉여금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 승인 후에 사용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 전제죠. 됐습니다. 31번에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이 감사원 문제는 우리 행정학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문제지만 지금 뭐 요즘 감사원이 또 시끌시끌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물론 기본서에는 감사원의 기본 구조와 그 직위,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해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보면 모든 공기업의 세입 세출 결산을 확인하여 차인도 국회 결과에 보면 모든 공공기관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필수적 그리고 임의적 이렇게 해서 감사 선정 기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기관 뭔 국무총리입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국정원, 감사원, 투원. 자, 그리고 요 뒷부분도 문제가 되겠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원래는 독립기관적 지위로서 이 권력분립 체계에서 못 넘어가도록 행정부 내에 직무 감찰권만을 항상 하도록 해놨었는데 근데 요 감사원이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헌재에서도 이 부분 안 된다라고 해서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죠. 어쨌든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국회, 법원, 헌법재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 그렇죠. 요거 됐고 전통적 회계 감사에서 지출의 경제성, 능률성. 전통적 회계 감사는 이미 합법성 위주로 갔죠. 이 문장을 비틀어버린 겁니다. 이런 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서 이 문장이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32번 민간 투자. 뭐 이 문제도 우리는 반가운 문제죠. 아주 반가운 문제입니다. 네. 현세대 미래세대 공평부담 재정 됐고 민간의 유효자금을 공공투자로 유도. 그래서 민자유치 아닙니까? 정의 그대로고 시장 경쟁에 비익숙한 민간기업이 사회 간접자본 건설하는 경우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리 교란 건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구체적 모습까지 보여드렸죠. BTL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이거 제가 수업 때 이 제도 2009년에 정부의 엄청난 손실 때문에 폐지. 아예 기본세도 폐지, 스탑, 중단. 네, 적용 무슨 적용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아직도 암기하고 외워서 풀 겁니까? 자, 33번 예산 결정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모형이죠. 예산 결정 모형에 대해서 서베이 윌로비 모형 우리 교재 213페이지에 들어와서 반영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놨었는데 바로 다중 합리성 모형에 대한 거고 총체주의는 총체주의가 뭐였습니까? 합리주의죠. 해결할 목표와 명백히 주어져 있는 것을 가정하고 단절 균형 이론은 사후적 분석으로는 적절하지만 단절 균형이 발생하는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다. 그렇죠. 요 예측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었죠. 요 모형의 특징. 요거는 시험에도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단절 균형 모형.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은 세측. 루빈의 5가지 흐름 꼭 알아두세요. 근데 딱 냈죠. 출제율이 내고자 하는 각도와 제가 수업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출제 포인트의 각도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네, 세출 정의가 틀렸죠 지금. 자, 34번의 예산의 전용입니다. 자, 전용에 대해서 각 항의 항목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유통 맞고 기재부 장관 승인이 위임 없이도 가능하다. 자, 이거는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유통이라는 점에서 전용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위원회.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직무와 관련된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책임 소재 변관 이건 뭐였다? 이체죠. 정의가 틀렸고 예산 한정세의 원칙이 예외죠. 예외. 이전 예국 이렇게 해서 암기. 요건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필수적 사항들 예를 들어 예산의 원칙과 예외 이런 건 당연히 암기하고 이런 암기들은 제 교재 요 또또북에서 그대로 두 문자 따뒀으니까 이거는 최소 암기예요. 이건 어떠다? 전체 분량 한 A4 한 장 반 정도 분량밖에 안 나옵니다. 외울 것들은. 이게 행작이에요. 아셨죠? 다시 정리를 드리지만 암기해서 푼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행작. 그리고 뭐 기출해서 그냥 정리해가지고 기출 회독해서 질 늘리겠다. 그런 접근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행작을 저와 함께 제대로 이해체계 많지 않습니다. 이해체계를 또 몇백 강의를 가느냐. 그렇게 가면 제가 편하겠지만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압축적인 가장 심화적 기본을 만들어 놓은 게 만행작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35번에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자정부죠. 자, 이건 좀 시사적 문제로 낸 것 같은데 전자정부법상에서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서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이번에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과연 행작적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좀 유치한 지문입니다만 내버려 두고 민원 24 서비스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구축했었다. 35번 문제는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연역과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한 걸 다 알아야 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조금 틀려도 그렇게 큰 제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시기에 구축됐다. 요즘 뭐 정부 24 요 개념이 정부 24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 시기를 잘못 선정하고 있죠. 노무현 정부 때 이걸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인터넷 구축 속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갔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1번가라는 시민판을 참여했다. 초반에 이렇게 해서 뭐 광화문 이전까지 조금 검토하다가 나중에 청와대 이전까지 다 백지화 시켰던 그 사례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자, 35번은 뭐 참고 문제로 봐놓으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행작적으로 큰 중요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이라고 해서 다 활용되고 또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요도에 따라서 기출의 중요 내용 관련되는 것은 반복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잡으려고 격가지를 자꾸 잡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빅데이터. 자, 이거는 AI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방향과도 일치돼 있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정부 구축하에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냥 던진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만행적 기본서에는 이 빅데이터의 3V에 대한 요소까지 딱 정의내리고 있고, 그래서 기본서 학습을 보면은 너무나 반가운 문제죠. 3V의 이 정의 자체를 살짝 비틀어놨으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빅데이터 주요 크기에 대한 타당성, 속도, 네. 다양성과 속도와 크기. 네. 자, 37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 불려지는 거, 요 개념은 최신 겁니다. 최신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출범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시사적으로 따끈따끈한 문제를 끌어들여 놨죠.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내용을 다 알아야 푸느냐? 아니요. 네. 이제 행작적 논리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회 구현을 목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제시했었다. 효과적 플랫폼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타당하고, 자, 현 정부는 공동 생산형, 참여형, 서비스형, 행정, 정보형 순서로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수립 계획, 문제를 아주 치사하게 냈는데, 수립의 이 발전 진행 계획이 우리가 행정 정보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전자정부 사업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정부 형태로 가고, 그러면 그 유비쿼터스 정부가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실시가 마이 거버먼트, 즉각적 서비스, 이런 개념까지 구현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정부에 대한 행작적 기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접근방향 이렇게 아예 대놓고 틀어주고 있죠. 네, 이런 지문은 혼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행작적 기본 체계 속에서 접근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난이도다, 처음 봤다는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행작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학습 체계에 의한 것들에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왜 여러분이
공부 방법 행사학에 대해서 달리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그걸 지금 오늘 이 기출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 하나하나에 정답과 맞고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년 시험 합격입니다. 2026년에 반드시 경정 합격하셔야죠. 승진하셔야죠. 자, 재정력 평가 모형에 대해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정력 평가 모형도 꼭 봐두세요 했죠. 재정 성과 평가 재정 평가 모형에서 자, 이것도 재정 자립도 됐고 이번에 재정 자립도 자주도 비교해서 수업 시에 엄청 강조했습니다. 반가운 문제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재정 자주도는 뭡니까? 일반 회계 중에서 일반 회계 중에서 네, 세금, 지방세, 세외 수입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빼고 지방 교부세 이런 것들이죠. 여기 뭐가 들어와 있냐면 지금 조정교부금은 카운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와 있죠. 네, 개념을 완전히 틀리게 해놨죠. 4번 재정지수는 보통교부세다. 이거 특별교부세 아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고 39번에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네, 이런 것들은 뭐 단순 암기로 하면 됩니다. 이런 거야말로 단순 암기예요. 모든 걸 이해는 아니지만 이런 건 단순 암기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조세 법률주의에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이걸 투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의고사에도 넣어놨던 문제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치하는 것에 그렇죠. 이건 투표 당연히 거쳐죠. 아주 중요한 지자체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됐고 자 40번에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특별지방행정기관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이건 뭐다? 자체와 관련 없다. 그렇죠? 오히려 자체를 훼손한다. 이건 국가의 사무다. 이 논리였죠. 그러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 처리 또는 공동체를 하기 위해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문제들을 쭉 봤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럼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26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이제 마지막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경정승진 문제와 이 난이도를 보셨을 때 만만치 않습니다. 쉽다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못하고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제 수업으로 갈아타서 일반 행작 강의 중에서 공모형 강의에만 그냥 그대로 듣고 특히 홍보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는 평가를 떠나서 그냥 퍼져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진이들이 시험이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자, 26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이 행정학은 이제 일반적인 다른 과목과 다르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 승진, 경정 승진이란 이 벽을 뚫어 넘을 것인가 이제 전략 과목화 해야죠. 그래서 기존에 대충 암기한다. 그리고 기출 돌려가지고 틀린 질문들 반복해서 계속 돌려가지고 훈련한다. 이거 훈련 아니에요. 시간 낭비. 그리고 그냥 혼자서 뭐 책을 읽는다. 이런 형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자의적 해석해서 대충 되겠지. 이거겠지. 특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계급적인 어떤 경감의 직위를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대충 접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방법들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9급으로 나와 있는 일반적 강의를 왜 우리가 난이도 높은 그것도 경정과 9급이 동급이십니까? 여러분 조직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 9급에 있는 이런 일반적 수험적인 노량진은 그런 강의들을 왜 여러분이 행작이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잘못 길을 들어가 놓고 와 당황스럽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정에 특화되어 있는 경정에 맞는 강의 바로 이게 제 기본과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이 개념이 그냥 기본이 아니라 심화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인 학습이 일어나야 되고 이거는 그냥 학습이 아니라 그냥 강의 들으시고 간단합니다. 강의 듣고 그다음 제 기본서 지금 보시면 적중도가 엄청 높죠. 기본서에 있는 복습을 제가 강조하는 리딩 복습 형태로 하면 됩니다. 굳이 문제 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듣고 복습으로 리딩 복습을 따라가시면서 그리고 요게 체계가 되고 나면 이제 기출은 그냥 최소화시켜서
연습, 훈련이란 말하죠. 훈련용으로 보는 거예요. 훈련용으로. 또 기출을 열려가지고 기출로서 해결하겠다. 천만의 말씀. 왜 과거로 가세요? 우리는 미래를 가야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과거가 그러하니까 완전히 판단과 잘못된 겁니다. 미래로 가셔야죠. 그리고 나서 정리로 끝내는 겁니다. 바로 요 두 단계입니다. 여기에다가 경쟁에 맞는 심화 스왓 19, 저의 시그니처 심화 스그니처 스왓 19 강의까지 들어가면 이 정도면 40개 만점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38개예요. 38개. 38개 달성하시면은 행적 때문에 합격하십니다. 실제 그래서 원래 합격에 대한 메시지와 축하 인사를 저한테 감사도 보내왔던 분들에게 저는 고맙고, 또 그런 걸 보고 이제서야 이제 잘못된 앞에서 봤듯이 그냥 구급용으로 펼쳐져 있는 강의라든가 노량진에 있는 그런 일반적 구급 강의라든가 아니면 각 대충 외우기 이시로 그냥 혼자만의 암기집을 갖고 외우기만 한다든가 혹은 기출 문제만 풀어가지고 하나씩 그냥 모래알 줍기식으로 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형태를 이제는 벗어나야만 진짜 좁아진 문턱에서 경쟁에 당당히 시험 승진을 합격하시겠죠. 네. 자, 네이버 카페 만행자고 또 수업에서 지금 수업 2026년 기본 강의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강의만 보셔도 이해와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여러분은 감을 갖고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경쟁 승진만을 위한 행사의 유일한 특별한 강의로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